네, 안녕하십니까. GS 링크의 시연을 맡은 김대원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IPsec 터널링 기반의 네트워크 연결 그리고 마이그레이션에 대해서 이제 보여드리겠는데, 일단 툴이 저희가 이제 제작한 툴인데, 이 GHCLS2라는 클러스터와 GHCLS3라는 클러스터 두 개의 클러스터 간에 지금 IPsec 터널링으로 연결되어 있는 걸 보여줄 수 있고요. 이게 이제 이 간의 네트워크 레이턴시와 네트워크 사용률 이런 것들을 측정해서 모니터링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지금 여타 기능들이 있는데 제가 어제 테스트하는 동안에 말썽이 생겨가지고 지금 이게 모니터링 정보가 안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는 노드 정보, CPU, 메모리, 그 다음에 파드 용량, 뭐 이런 네트워크 정보 이런 것들이 올라가고 있고요. 여기 잘 보이진 않는데 밑에 보시면 여기 각 클러스터에 있는 노드 정보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파드, 그 다음에 뭐 데몬셋, 여기 지금 디폴트라서 아무것도 안 나오고 있는데요. 구베 시스템 같은 경우 이렇게 모니터링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데몬셋 이런 것들도 900%씩 이렇게 모니터링 되고 있고요. 여기에 대한 서비스들에 대한 정보들도 이렇게 다 모니터링 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툴을 사용한 목적은 IPsec 터널링을 통해서 두 클러스터 네트워크 연결하기 위해서 이 클러스터를 클릭하게 되면 나타나는 커넥트 명령어를 통해서 두 클러스터를 연결하게 되는데, 이렇게 연결하게 되면은 시간이 좀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제가 미리 설정해 놔서 이제 가져왔고요. 그리고 디스커넥트를 하게 되면 디스커넥트 명령어가 떨어지면서 기존에 있던 그 소프트웨어들이 다 삭제가 됩니다. 그래서 두 개의 네트워크가 끊어지게 되고요. 그리고 임포트는 새로운 클러스터를 등록할 때 사용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클러스터를 최초에 등록할 때 그때 사용하는 도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단순하게 이제 클러스터 GHCLS2라는 클러스터에 기존에 있던 클래스2에 기존에 있던 뭐 파드 하나를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기존에 이제 작성됐던 YAML 파일을 이렇게 첨부해서 쓸 수 있고요. 거기에서 여기에 있는 내용들을 편집도 가능합니다. 방금 제가 아까 CLS2 워커1에다가 한번 배포를 해보겠습니다. 예, 그럼 배포됐다고 나왔고요. 그러면 파드 정보로 가서 CLS2에 방금 디폴트에 생성을 했기 때문에 디폴트에 가보시면 여기 아까 만든 비디오 파드가 생성된 걸 보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파드를 이제 딜리트하면 예. 그러면 이제 삭제된 거를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저희들이 이제 테스트하거나 아니면 클러스터 간 연결을 하기 위해서 커넥팅을 하기 위해서 일단 쉽게 만들었는데요. 오늘은 이 마이그레이션 이 툴이 하기 위해서 조금 더 빠른 동작을 보여주기 위해서 제가 새롭게 약간 구성을 해서 왔는데요. 지금 여기 있는 이 노트북이 테스트 클라이언트입니다. 여기에 여기 프록시가 원래 있었는데 여기 마이그레이션 매니저라고 그러는데, 프록시가 있는 요 서버에 대해서 요 각 클러스터의 명령을 내립니다. 근데 여기 프록시로 하면 좀 마이그레이션 하는 게 잘 안 보이기 때문에 마이그레이션 한 걸 더 명확하게 보이기 위해서 프록시 안 거치고 바로 서비스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있는
GH 클러스터 2에서 GS 클러스터 3로 한번 마이그레이션 해보고 반대로 한번 마이그레이션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여기가 아까 첫 번째 그 CLS2에 있는 오퍼레이터입니다. 그리고 요게 CLS3에 있는 오퍼레이터고요. 이 두 개가 오퍼레이터가 이제 동작이 되고 있고요. 여기서 한번 먼저 CLS2에서 CLS3로 가는 그 마이그레이션을 수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파드가 하나 생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첫 번째 CLS2에 있는 워커 1에 지금 비디오가 지금 재생이 되고 있거든요. 지금 화면이 좀 네트워크 때문에 좀 끊기긴 한데, 자, 이렇게 지금 되고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마이그레이션을 수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체크 포인트가 찍혔고요. 그 다음에 체크 포인트 끝난 다음에 이제 스토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화면은 지금 계속 디스플레이가 되고 있고요. 그런 다음에 이가 지금 딜리트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약간 멈췄죠. 그런 다음에 다시 231번으로 지금 연결돼서 계속 재생이 되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을 한 번 더 재현하기 위해서 기존 상황을 다시 리셋하고 다시 리셋하고 이제는 이제 CLS3에서 CLS2로 연결하는 마이그레이션을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파드가 얘가 지금 끊어져서 그렇고요. 다시 이제 131번이라는 아까 갔던 CLS3에서 갔던 것에서 이제 생성이 돼서 지금 플레이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어느 정도 지난 후에 네트워크가 좀 느리네요. 자, 여기서 마이그레이션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네, 마이그레이션이 진행되고 있고요. 스냅샷 찍혔고 이제 다시 리스토링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스탑한 거는 딜리트 된 상황인데 제가 이거 IP를 잘못 적었네요. IP가 25번이지 싶은데
아까 하던 게 이제 지나가서 잘 안 보이는데 아까 거기서부터 다시 플레이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으로 JS 링크 마이그레이션에 대한 시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GS 링크 HQ 개발자로 참여하고 있는 동의대학교 정준호입니다. 이번에 시험 보여드릴 거는 서비스 협업 프레임워크 GS 링크 내에 정책 생성 프레임워크인 GS 링크 HQ 시연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정책 네트워크는 가상 환경을 만들어서 가상 환경 안에서 강화학습 에이전트를 학습하게 됩니다. 그래서 GH를 가상으로 만들어서 시뮬레이터 환경을 구축해 놓은 상태고요. 유저가 따로 없다 보니까 유저 역할을 대신해 줄 수 있는 태스크 제너레이터 그리고 에이전트 시뮬레이션 환경이 각각 독립적인 도커 컨테이너로 구동되고 있습니다. 이번 정책 생성에 사용한 DQN 네트워크 구조인데요. 레이어가 5개밖에 없는 네트워크인데도 나름 괜찮은 성능을 보여줬습니다. 약간 특이했던 거는 PPO나 아니면 DDPG 같은 조금 더 성능이 좋다고 알려진 아니면 더 복잡한 네트워크를 사용했을 때보다 DQN이 성능이 좋게 나왔는데 이것은 태스크 특성에 따라서 여러 가지가 다르게 작용하는 것 같은데 이거는 조금 더 연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3개 컨테이너 환경을 도커 컴포즈 통해서 내부 네트워크로 묶어줬고요. 각 컨테이너들은 REST API를 통해서 서로 통신하면서 학습을 진행하게 됩니다. 네, 학습하는 과정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학습을 하게 되면 제너레이터, 에이전트, 또 인바이러먼트가 각각 아까 발표할 때 보여드린 수학식으로 포뮬레이션 되어서 서로 통신을 하면서 강화학습 에이전트가 학습을 하게 됩니다. 네, 이렇게 학습된 강화학습 에이전트를 GM 센터의 모니터링 API를 통해서 실제 환경에 사용을 할 수 있게 UI를 통해서 만들었습니다. 네, 학습된 에이전트가 클러스터 정보 또는 GPU 정보 그리고 리소스 상태 같은 것들을 받아올 수 있도록 구현을 하였고요. 이를 통해 서비스 개발자들이 이렇게 UI를 통해서 본인의 서비스에서 요구되는 리소스량, CPU 메모리, 디스크량, GPU 사용 여부 같은 거를 보내면 정책 생성기에서 어느 클러스터에 서비스를 올려야지 가장 효과적인지 추천을 해주는 시스템입니다. 네, 시스템 시연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선 CPU 4개, 메모리 16기가, 디스크 64기가의 GPU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서비스 조건으로 지금 본인에게 가장 가까운 클러스터를 선택해주면 됩니다. 실행을 하게 되면 현재 서비스가 올라갈 수 있는
클러스터들이 정보를 받아오게 됩니다. 앞에서부터 차례대로 CPU, 메모리, 디스크, GPU인데 우선 가장 가까운 클러스터인 GM 클러스터에 넣는 게 가장 좋다라고 나옵니다. 근데 GM 클러스터 같은 경우에는 현재 GPU가 사용 가능한 GPU가 남아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만약에 GPU가 하나 필요한 서비스를 올리고 싶다라고 에이전트한테 요청을 보내면 다시 한번 실시간으로 에이전트는 자원 상태를 다시 한번 불러오게 됩니다.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있는 숫자들이 GPU 사용 가능한 GPU 개수인데 일산에 있는 MEC에 올리는 것이 좋다고 나왔습니다. 일산이면 GPU가 4개 들어있는 클러스터입니다. 아니면 판교에 있는 AI 네트워크 랩에다가 판교에는 지금 GPU 하나밖에 사용 가능한 게 남아있지 않다고 돼 있는데 2개가 필요한 서비스를 판교에서 올리고 싶다 하면 네, GPU 2개가 필요한 서비스는 일산에 있는 클러스터 4개, GPU 4개가 있는 클러스터에 올리도록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캐시 같은 경우에도 비슷한 형식으로 필요한 용량을 입력하게 되면 20기가 요청, 서비스 개발자가 요청한 클러스터에 디스크 자원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판교 AI 네트워크 랩 클러스터에 추천을 해주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시연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PT, OPS 시연자가 없기 때문에 제가 아는 한도대, 그리고 기본적으로 학습부터 추론까지의 전 과정은 아까 재학습 이론 페더리티 런닝까지는 안 되고요. 현재는 기본적으로 쿠베 버전에 틀렸을 때도 설치할 수 있는 버추얼 쿠버네티스를 설치를 하고 그 위에 쿠베플로우를 설치한 다음에 학습을 진행을 하고 2개의 학습 모델에 대한 것에 추론을 진행하는 것까지 시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연은 동영상을 통해서 진행할 거고요. 밑에 보시면은 이제 자막에 해당되는 내용들이 있으니까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클러스터에다가 버추얼 쿠버네티스를 설치할 수 있는 얀 파일을 적용을 시켜서요. 버추얼 쿠버네티스를 설치를 합니다. 그래서 이 설치된 내용들에 대해서 네임스페이스 안에 제대로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게 되고, 설치가 제대로 이루어지게 되면 그 위에 이제 쿠베플로우 설치하는 그 과정까지 먼저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버추얼 쿠버네티스 위에 이제 우분투 노드가 정상적으로 작성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이 위에다가 이제 버추얼 케파레스를 컨트롤할 수 있는 포드들을 설치를 하게 되고, 그리고 이후에 이제 쿠베플로우를 설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설치가 완료가 되면 모든 파드가 정상적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이제 그것을 확인을 하게 되고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면 쿠베 버전이 틀린 클러스터 내에서도 그리고 쿠베플로우를 안정적으로 설치할 수 있는 버추얼 쿠버네티스 환경을 만들게 됩니다. 이제 여기에 이제 쿠베플로우를 적용할 건데요. 쿠베플로우는 웹 기반으로 돼 있어서 로그인하고 들어가게 되면 쿠베플로우 이제 환경이 나옵니다. 그래서 쿠베플로우 환경 안에서
실제로 이제 GP 노트북을 통해서 해당되는 이제 그 텍스트 언어를 스피치 텍스트로 변환하는 부분, 그 텍스트가 제대로 맞는지를 검증하는 두 개의 AI 모델을 이제 학습을 시키고 그에 대한 추론 결과값을 이제 할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GPU도 하나를 할당하게 되고요. 그래서 엔비디아 GPU로 할당하고 그다음에 이제 런칭을 하게 되면 해당되는 이제 요 그 AI 모델이 한쪽에는 스피치를 텍스트로 변환하는 부분, 한 부분은 그 텍스트가 맞는지 확인하는 부분에 대한 AI 모델들이 작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은 왼쪽은 스피치 투 텍스트, 오른쪽은 이제 그게 맞는지에 해당되는 AI 모델 추론을 진행하는데 이제 학습을 진행하기 위해서 프로세싱 먼저 진행을 하고요. 이제 그 기반으로 해서 이제 트레이닝을 진행할 겁니다. 똑같이 이쪽에 있는 오른쪽에 있는 화면에서도 해당되는 텍스트가 맞는지에 해당되는 그 AI 모델도 프로세싱을 통해서 그 트레이닝을 준비를 하게 됩니다. 네, 이렇게 프리프로세싱이 끝나게 되면 이제 그 해당되는 데이터를 가지고서 이제 각 모델을 학습시키게 되는데요. 맨 처음에 스피치 투 텍스트라는 AI 모델, 그리고 오른쪽에는 이제 그걸 맞는지 해당되는 이제 검증하는 모델을 이제 구동하게 됩니다. 트레이닝을 시키게 됩니다. 똑같이 이제 요 그 기본적으로 이제 보셔야 될 포인트는 버추얼 쿠버네티스를 설치를 하고 그 위에 쿠베플로우를 설치한 다음에 두 개의 AI 모델을 가지고 이제 추론까지 진행하는 형상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쿠베플로우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까다로운 인바이러먼트가 있는데 버추얼 쿠버네티스를 만들어서 이 쿠베플로우를 쉽게 설치할 수 있다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퍼런스를 추진하게 되면 진행하게 되면 이제 해당되는 결과값이 나오고 오른쪽에 있는 것 갖다가 다시 인퍼런스에 대한 결과값, 즉 스피치 투 넥스트가 맞는지 하는 인퍼런스를 수행하게 되면 이제 여기에 이제 결과값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두 개의 그 AI 모델을 앙상블해서 추론할 수 있는 이런 환경을 만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GS OPS에 대한 시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AI 플로우 쪽 시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GS AI 플로우 프레임워크 개발에 참여하고 있는 강원식입니다. GS AI 플로우 시연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보이시는 화면이 이제 저희 GS AI 플로우에 이용할 수 있는 웹 로그인 화면이고요. 네, 로그인을 하게 되면 이제 바로 저희가 사전에 정의를 해놓은 프로젝트 목록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UI를 간단하게 이제 살펴보시면 이제 프로젝트에 대한 상세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프로퍼티 창이 보이고, 그다음에 이제 프로젝트에 대한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이 탭과 이 화면에 보이는 이 화면에 보이는 이 그래프를 이제 덱이라고 하는 이 워크플레이인데, 이 덱을 확인하실 수 있고, 이 덱을 편집할 수 있는 이 덱 에디팅 페이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덱을 실행하면서 저장되는 결과 모델 같은 모델이나 이제 이미지 처리 결과를 이제 확인할 수 있는, 이제 확인을 해야 되니까 이제 스토리지 기능을 제공을 해서 이제 스토리지 통해서 이제 학습된 모델이나 뭐 이미지 같은 결과를 이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뭐 이런 식으로 확인하실 수 있고, 이제 저희가 이제 이 AI 플로우를 이용해서 모델 프로젝트를 생성하고 모델을 학습하고 최적화하고 배포하는 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리는 관계로 이거를 미리 이제 만들어둔 영상으로 이제 같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연할 것은 이제 AI 플로우를 활용해서 모델을 욜로 V5 모델을 학습해서 디텍션 모델을 학습하고 최적화해서 이제 이거를 이제 배포해서 속도까지 비교하는 그거를 시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프로젝트를 생성을 합니다. 저 오른쪽 상단에 보시는 프로젝트 생성 버튼을 눌러서 프로젝트를 생성하고요. 그다음에 이쪽 클러스터 리스트에 있는 것이 실제로 그 일선 클러스터가 이제 맥 일선으로 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프로젝트 이름 그리고 설명 그걸 입력하고 클러스터를 선택을 한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중복 확인 버튼을 눌러서 이제 유효성을 검증하고 프로젝트 생성을 완료합니다. 프로젝트 생성 성공했다는 토스트 메시지가 오른쪽 상단에 뜬 모습을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프로젝트 목록에서 앞서 보여드렸다시피 생성한 프로젝트를 클릭하면 프로젝트에 대한 상세 내용을 이제 여기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바로 이제 에디팅 버튼을 누르면 덱 정의 페이지로 이동하게 되는데요. 자, 이곳에서 이제 이쪽은 쿠버네티스 오브젝트들을 정의한 뭐 파드나 뭐 잡 디플로이먼트 같은 것들을 정의한 이 왼쪽 기물이고, 그다음에 이쪽은 이제 덱 그래프를 정의하는 그 화면이고, 그리고 저희 파드 태스크의 종류는 총 5가지이며 트레인, 밸리데이션, 옵티마이제이션, 옵티마이즈드 밸리데이션, 그리고 인퍼런스까지 이렇게 5가지입니다. 그리고 지금 정의하는 화면은 트레인 태스크를 정의하는 화면이고요. 그리고 모델은 욜로 V5를 선택한 다음에 앞서 발표를 에서 보셨던 그 런타임 환경들을 직접 이제 선택해서 정의하는 화면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파드 태스크 노드를 이제 클릭을 하면 이 노드에 대한 상세 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요. 이제 트레인 다음으로 이제 밸리데이션 태스크를 이제 생성을 합니다. 설정 과정은 이제 트레인과 비슷하지만 내 태스크만 이제 밸리데이트로 바꿔서 설정을 해주는 것이고요. 이제 트레인 다음으로 이제 밸리데이션 태스크가 실행이 돼야 되니까 선행 조건으로 이제 트레인을 선택해 줍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옵티마이제이션 태스크를 생성을 합니다. 이 옵티마이즈 태스크는 이제 학습된 모델을 최적화하는 태스크이고요. 모델에 최적화는 엔비디아의 이제 텐서알티 툴킷을 이용해서 최적화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제 옵티마이즈된 이제 모델을 밸리데이션하기 위해 옵티마이즈드 밸리데이션 태스크를 생성합니다. 그리고 이제 옵티마이즈된 모델과 밸리데이션의 일반 모델 간의 이제 속도 차이를 비교하기 위해서 밸리데이션 끝단에 인퍼런스 태스크를 만들어서 그 인퍼런스 된 모델 배포를 할 수 있는 태스크를 생성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먼저 지금 방금 생성한 노드는 일반 모델을 배포하는 인퍼런스 태스크이고요. 지금 생성하는 태스크는 최적화된 모델을 배포하는 인퍼런스 태스크입니다. 태스크를 완성하고 이제 저장 버튼을 눌러서 실제로 클러스터에 이제 이 파드를 정의하게 되면 각각의 노드에 대해서 실제로 만들어진 그 야물 파일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프로젝트 목록 페이지를 가서 프로젝트를 보시면 이제 생성된 파드의 개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모니터링 버튼을 클릭해서 모니터링 페이지로 들어오게 되면 앞서 생성한 파드를 실행하고 그 실행 결과에 대한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페이지로 들어오게 됩니다. 이제 런치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이제 런치 파드가 실행이 되는 것이고요. 이게 앞서 이 하늘색 테두리는 파드가 대기 중이라는 뜻이고요. 방금 보셨던 그 노란색의 테두리는 이제 펜딩 상태를 의미하고 연두색으로 바뀐 것은 이제 러닝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노드에서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하게 되면 그 파드의 실행에 따른 로그를 이제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보이시는 화면은 그 욜로 V5 모델을 트레이닝하는 과정입니다. 네, 학습이 완료되어서 이제 모델의 체크 포인트가 저장되어 있던 로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트레인 태스크가 완료가 돼서 이제 짙은 초록색 테두리로 이제 상태를 나타내고 그 다음으로 이제 트레인의 다음 노드들인 이제 밸리데이션과 옵티마이제이션 태스크가 동시에 실행되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그 밸리데이션 태스크의 로그를 먼저 확인을 해보고 밸리데이션 결과가 끝나서 이제 밸리데이션 결과에 대한 점수 그 수치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옵티마이제이션 태스크를 보시게 되면 이제 텐서알티를 이용해서 최적화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사실 텐서알티 이용한 최적화는 실제로는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리는데 영상으로는 조금 이제 짧게 그 표현이 됩니다. 네, 옵티마이제이션이 완료된 로그를 확인하실 수 있고 마찬가지로 옵티마이제이션 된 모델의 밸리데이션을 진행하는 그런 단계입니다. 네, 밸리데이션이 완료돼서 보시는 화면과 같이 이제 점수를 확인하실 수 있고 이 밸리데이션 결과를 잠시 비교를 해보자면 노멀 모델과 최적화된 모델을 비교해 봤을 때 이제 MAP 최적화를 거친 과정에서 이제 모델의 정밀도가 살짝 떨어지게 되면서 MAP 점수가 살짝 떨어지게 됩니다. 대신 속도는 빨라지고요. 자, 그럼 이제 먼저 일반 모델에 대한 인퍼런스 돌려서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하는 화면입니다. 디텍션 결과를 보시면 전처리 3mm, 추론 7mm, 후처리 1.3ms가 이제 소요가 되고요. 이제 옵티마이제이션된 모델을 인퍼런스 서버에 배포해서 테스트를 해보면 보신 바와 같이 이미지 전처리는 약간 2mm 그리고 인퍼런스는 무려 1.7mm로 많이 줄어든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교를 해봤을 때 이제 옵티마이제이션된 모델은 추론의 7mm에서 1.7mm로 약 6배 정도, 3배 정도 빨라진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앞서 설명드렸던 이제 스토리지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네, 학습과 최적화된 모델이 저장되어 있는 화면이고요. 그리고 모델 이제 학습과 밸리데이션 간에 저장되는 이제 출력 결과들을 저희 스토리지를 통해서 이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시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